강남일보 6기 글로벌 아카데미 14번째 강의를 해주실 이홍 강원대학교 교수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81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영학과에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1983년 카이스트 경영학과 석사, 그리고 1988년 역시 카이스트 경영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국무총리실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자문 및 평가위원을 역임하셨고요. 2016-17년에 육군본부 미래위원회 위원과 2014년부터 현재 한국장학재단 이사, 그리고 CJ그룹 CSV 전문교수, 한국중견기업학회 부회장, 대방지 공무원 선발위원, 정경련 자유의 창의교육원 교수로 현재 재직하고 계시고요. 주요 저서로는 초월적 가제 경영, 그리고 혁신의 시간, K-매니지먼트 등 12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세종의 창조 습관입니다. 강의해 주실 이홍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한테 소리 크게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뭐 저한테 강의를 제가 의뢰하시는 그런 기관들이 더 있어서 뭐 여기저기 가봅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사치스러운 럭셔리한 그런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개 도시락 주거든요. 아마 강남일보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접을 잘한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세종이라는 분을 이렇게 끌어들일 건데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경영학 분야에서도 창의성이라고 하는 특이한 분야를 공부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창의성 공부한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몇 명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도대체 이 창의성이라는 걸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많은 분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으로는 뭐 아인슈타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훨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뭐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부처님 반열 바로 밑에 있는 분 중에서는 이분이 최고예요. 그것도 창의성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글로벌한 수준에서 인류의 역사를 꿰뚫고 봤을 때도 이분보다 낫다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약간 비슷하게 가신 분이 있어요. 땅은 훨씬 많이 가지신 분인데 징기스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고의 넓이나 이런 깊이를 들여다보면 이분을 쫓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종이라는 분을 제가 모셔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창의성이라는 시각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창의성이 뭐냐? 많은 분들은 무슨 뭐 제품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대개 뭐 적든 크든 기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창의성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어딜까요? 의사결정입니다. 여러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의사결정입니다. 이 의사결정이 제대로 어떤 그 창의적이지 못하면 특히 기업에 있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아왔을 때 아마 이 광주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창의성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그러니까 뭐 뭘 만들고 뭘 제공하면 다 팔렸단 말이죠. 요새 그런 데 있어요? 아니잖아. 다 뭐 망해가고 힘들어지고 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와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창의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창의적으로 산다는 게 뭐야? 너무 어렵죠, 그죠? 여기 계신 분 다 쉬운 모양이에요. 어떻게 창의적으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요령을 누가 가르쳐 줄 거냐? 저분이 가르쳐 줄 거예요. 저는 저분을 해석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창의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럼 창의성은 누가 발현하는 거냐? 누가 발휘해 주는 거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내 밑에 창의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 인재가 있어야 되지.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적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 호소가 그거예요. 내 밑에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쓸만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 창의성이 기업 조직에서 발휘될 때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내 밑에 있는 창의적 인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의적 리더가 훨씬 중요합니다. 리더가 차지하는 비중이 70~80%고요. 나머지 20%, 30% 정도가 창의적 인재가 있으면 더욱 좋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을, 내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이 근로자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만들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리더에게 달려있어요. 그것을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저분에게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곁들여서 합니다. 자, 세종이라는 분은 누굴까요? 일본의 이토 준타로라고 하는 교수가, 몇몇의 교수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라는 건데, 인류의 역사를 쭉 늘어놓고 한 7,000년 역사를 늘어놓고 거기다가 50년 단위로 잘라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어느 국가가 가장 창의적인 일들을 했는지를 갖다가 그 과학적 산물을 이렇게 쉬어봤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 드론, 전기자동차 이런 거를 세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반도에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일이 하나 발견됐어요. 저 책에 의하면 뭐냐면 한반도에서 나타난 그 국가들 중에서 세계적인 창의성에 기여한 바가 계속 아무것도 없다가 제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퍽 뜨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제로로 가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1400년부터 1450년 사이에 발생되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00년부터 1450년 사이에 이토 준타로 등이 이제 또 보니까 전 세계 가장 창의적인 국가가 어떤 산물을 했는가를 쉬어봤더니 C4, 그때 C는 차이나를 의미합니다. 중국이 4건, 이때 중국은 명나라를 의미합니다. 명나라가 4건 정도 기여했다는 거예요. 재팬, 앞에 있는 재팬, 일본입니다. 일본은 빵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신 정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K21, 이때 K는 코리아를 의미합니다. 이때 코리아는 조선을 의미합니다. 조선이 21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O, 기타 국가, others, 기타 국가가 19건. 자, 그럼 이 얘기는 바로 이때 기타 국가는 뭐냐면 유럽 전역,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당시 미국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를 다 통칭해서 19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이때 노벨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약 50%의 노벨상 수상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한반도에서 나왔다. 그 나라가 조선이었다고. 엄청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운도 지지리도 없어. 빵! K빵. 지금까지 빵!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빵. 도대체 저 시기가 도대체 누구의 시기냐 이거죠. 이게 누구의 시기예요? 바로 세종의 시기. 세종이 보시면 제위기관이 1418년부터 1450년. 이 양반이 1397년에 태어나서 145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제위기간에 딱 일어난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죠? 학자들의 질문은 그냥 왜? 다 왜잖아요. 도대체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런 특이한 일이 벌어졌을까? 왜 저렇게 창의적인 일이 도대체 한반도에서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저 시기에 엄청난 인재들이 있었을 것이다. 세종이 밑에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인재가 있었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영실 나옵니다, 그죠? 장영실 나오고요. 천재급에 해당되는 분들 있죠. 근데 사실 세종시대의 진짜 천재는 누구냐면 역사에 파묻혀가지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이순지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수학과 천문학의 세계 최고봉입니다. 이순지라는 분은 오늘 처음 들었죠, 그죠? 네, 이순지라는 분이에요.
이순지라는 분이 있어서 이순지는 이론가예요, 이론가. 수학하고 천문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있어서 그거의 이론에 기초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기구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장영식이에요. 이 두 분이 합쳐져야 돼요. 거기에 소위 그 주조 능력, 그러니까 뭐 기계를 만들고 철을 갖다가 해서 그 주조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이천이에요. 이순지, 장영식이 사실은 세종시대의 과학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누구냐? 이천이에요. 이순지의 역법에 있어서 최고봉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조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이죠. 진짜 최고봉.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최고봉은 어디 있었느냐면 선조시대 때 있었어요. 선조시대 때 인물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인물들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제가 뭐 조금 이런 말을 건방지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세종시대 때 있는 이런 분들 몇 분 빼놓고 난다면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수준 정도. 왜냐면 저 당시가 인구가 200만이 좀 못 됐거든요. 200만 중에 여러분 신숙주 같은 분들은 뭐 제 수준 정도 됐던 분들 같아요. 저도 5천만 중에 한 사람이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그것도 꽤 올라온 거 아니에요? 200만 중에서 올라왔으니까 뭐 저나 저 양반이나 뭐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냥 뭐 과거 시험 보면 아마 붙었지 싶어요.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에. 그러면 세종문에 뛰어가지고 저 신숙주 대신에 제가 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범접을 못하는 분들이 어디 살았냐면 선조시대 때. 관료로는 유성룡, 이항복 이런 분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관료 황희, 허조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세종시대 혹시 뭐 황가 성을 가지신 분은 성을 가지신 분이 죄송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임금 정조 아시죠? 정조 후대 정조시대에 가서 이 양반이 평가를 했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신료는 누구냐? 유성룡이다. 유성룡이 있어서 이순신이 발달됐고, 유성룡이 있어서 권율이 발달이 됐고, 유성룡이 있어서 징비록이라고 하는 글로벌한 이슈를 나왔던 그런 책을 소위 일종의 백서입니다. 백서. 전쟁에 관련된 백서. 집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시기에 벌어지죠. 이항복 이분도 뭐 거의 모차르트를 넘어서는 천재급입니다. 모차르트는 뭐 4세 피아노 치고 뭐 작곡했다는데 저 양반은 4세 뭡니까 사서상은 다 띄고 무슨 뭐 한시를 썼다 그러니까 뭐 저 양반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죠. 이런 인물이 어디 있어요? 과학 거북선을 재건했다고 생각하는 나대용. 학문의 이황 이런 철학자들, 그리고 지금도 이만한 철학자를 우리가 배출을 못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철학자를. 이순신, 권율 두말하면 잔소리적이죠. 그다음에 여기 의학의 허준 이런 분들이 보면 진짜 천재급. 허준이라는 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분이냐?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의성 신이에요. 신의 반열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저 양반이 지었다고 하는 동의보감. 몇 권이냐면 25권이 한 집이에요. 지금 25권이 다 안 남아 있어요. 뭐가 지어졌는지 몰라요.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게 그 동의보감이 진본 동의보감을 필사를 했다라고 만약에 필사한 것으로 증명이 되면 저 책 한 권의 한 집값이 당시에 북경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라고 바꿨어요. 고래등 기와집 한 차만 덜렁 있었겠습니까? 여기 마당이 있었겠죠, 당연히. 거기 뭐 다른 집도 있었고요. 그럼 이 집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당시에 조선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조선의 상황과 지금 현대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미국과 북한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경제력은. 조선의 경제력은 북한 수준입니다. 오늘날의 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미국의 최고 큰 아파트 한 채하고 바꿨다는 얘기인데 쉽게 요즘 얘기를 하면 맨하탄에 가면 최고 아파트가 있죠. 한 6, 700평 정도 되는 3계층에 해당되는 복층으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이 얼마쯤 될까요? 김 대표님 그냥 생각으로 조? 어디 뭐 달나라에서 오셨어요? 3천억 정도. 어마어마하죠. 뭐 그 나라 얘기니까 이제 뭐 제가 뭐 따질 건 없지만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국보수준인 거예요. 저게 저 책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걸 일본이 알게 돼요. 특히 쓰시마 도주가 알게 돼요. 한 권만 달라고 제발 우리 잘못했다고 임진왜란 일으켰으니까 저 책이 이제 선조 때 못 쓰고 좀 광해군 때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한 권만 달라고 안 줘요 60년 동안. 그러다 한 권을 줍니다. 그게 오늘날의 일본의 의학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든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엄청난 천재급들이 있었는데 선조 시대 때는 뭐 어떻습니까? 저런 천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숨기고 싶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숨기고 싶은 역사. 도대체 뭐냐? 왜 저런 시대에 이런 세종과 같은 그런 그 시대의 업적이 못 나타나지 못했을까?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제 세종의 리더십은 뭐냐? 세종은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을까?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처지는 분들이 처진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이게 옳지는 않은 얘기인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실록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두 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중에 황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황이 잘 아시죠? 보신 적 있어요?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들은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렴 결백하고 청백리고, 그죠? 인자하고, 그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요새 더러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실록에 나오는 기록이니까 실록에 의하면 굉장히 얼룩이 많은 어느 정도 얼룩이 있는 분이냐? 이 양반이 젊었을 때는 사통,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 하면 간통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박호라는 남자의 여인을 몇 년간 간통을 한 기록이 실록에 나옵니다. 이 양반이 대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직업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찰총장 정도의 역할을 했던 그런 직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별명이 뭐냐면 황금대사원이에요. 왜 황금이 붙었을까요? 이것 좀 해드셨다는 얘기죠, 그죠? 많이 해먹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또 보면 그 사위가 서달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당시 형조판서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결혼 관계를 맺죠. 근데 이 서달이 살인죄를 져요. 이거를 무마해 준 사람이 누구냐? 황이에요.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세종에게 7개월 후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그 논리적인 분이 보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야, 재조사 해봐라 그랬더니 누가 연루됐느냐? 황이, 형조판서, 재수업계, 맹사성. 맹사성이라고 아세요? 그날 세종시대에 또 유명한 분이시죠. 이 세 분이 결탁을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 세 분이 다 파직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만 다시 복직시켜요. 이런 일들이 있던 분들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이 또 누구냐면 김종서. 김종서 아세요? 누구죠? 네?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분 노래를 잘 불렀는지 여러분들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수양대군과 김종서라는 두 마리 호랑이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김종서가 뭐냐면 세종의 이제 계보가 세종, 문종, 단종이잖아요. 세종의 손자,
손자가 이제 단종인데 단종을 보위했던 사람이 김종서죠. 그다음에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하고 이제 붙는 거죠. 이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호랑이로 하면서 나오는데 김종서가 누구냐면 사군 육진이라고 하는 것에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함경북도를 우리 땅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죠, 그죠? 그런 분인데 사실은 굉장히 허접한 군인으로 나옵니다. 태종실록에 보면 이분은 굉장히 소위 무능한 군인의 표본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저수지를 하려면 이제 저수에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방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축조를 해야 되잖아요. 물을 가둬야 되니까 그거를 못 해가지고 제대로 못 싸가지고 태만했다는 얘기죠. 그거 못 싸겠어요. 가가지고 맨날 현장에 가가지고 보면 다 쌓는 거죠. 누구나 못 쌓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싸가지고 태형을 맞고 다시 권장을 받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세종을 만나고 역사의 전면에 나섰던 겁니다. 세종이 없었으면 저분들도 역사에 존재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도대체 세종은 누구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세종 밑에 계셨던 분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말썽꾸러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면 이거는 천지 차이의 소위 재능의 차이가 있던 분들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이분들보다 이분들이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그런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만들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종이라고. 자, 그러면 저 양반의 세종의 비밀을 우리가 노하우를 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네. 우리 민족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민족이에요. 굉장히 좋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향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지금 현재 잘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알 수 있냐면 영국의 그 IQ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매년 전 세계의 국민들의 평균 IQ를 추정해서 내는데 우리가 5천만 명 중에 그 국가 중에서 넘버 1이에요. 1등 국가예요. 근데 창의성은 바닥 수준을 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가 잘못된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시대 때 저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우리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노하우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누구? 리더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리더가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줄까 하는 거죠. 이거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변수가. 생각해봐야 돼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더가 어떤 박스 사고에 딱 갇혀버리게 되면 아랫사람은 도저히 본인은 물론이고 아랫사람조차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여기 다 보면 이런 박스, 라면 박스 같은 거 하나씩 다 쓰고 계시거든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진짜 보여요? 나 보인다는 걸 처음 봤네요. 저게 이제 개념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은 생각을 뭘로 할까요? 자기 경험으로 해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달나라 가보셨어요? 거기서 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가세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TV를 보고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박스는 뭐냐? 내 경험의 세계. 어떤 사람의 경험의 세계는 굉장히 좁아요. 딱딱해요. 어떤 사람의 경험의 세계는 넓고 말랑말랑해요.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박스가 넓고 말랑말랑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이야.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말이 안 통해. 그죠? 두 사람 다 박스가 작은 거예요. 나도 박스가 작은 거예요. 그러려냐고 들으면 되는데 뭐 이길 거 뭐 있다고 거기다
때 내고서 이기냐 이거죠. 이게 내가 박스 사고가 작아서 그래요. 그런데 리더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기업에 가서 보면 리더가 되면 될수록 박스 사고가 좁아지는 현상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자는데 넓혔죠. 자, 리더가 박스 사고가 좁으면 한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박스 사고 좁고 단단하게 상관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모든 사람을 가둬버려. 그러니까 생각을 못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학습된 무능,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학습은 왜 합니까? 여러분 오늘 학습하시는 거죠? 왜 오셨어요? 제가 코미디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뭔가 더 잘해보기 위해서, 그죠? 이런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요,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는 무능도 학습해버려요. 인간만 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학습된 무능,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저기 벼룩이 있습니다. 벼룩은 한 30cm씩 팡팡 뜁니다. 엄청나게 뛰죠. 그런데 그렇게 뛰는 애들을 이런 유리병 안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얘네 유리병의 높이는 한 20cm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3cm예요. 이거 많이 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뚜껑이 덮인 뭐 뛰다가 뚜껑 막 떨어지고 뚜껑 막 떨어지고 쪽이죠. 일종의 벌을 받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벌을 받아요. 그러고 나면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 벼룩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거 밖으로 절대 안 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만큼의 능력이 사라졌죠? 원래 뛸 수 있는 애들이 못 뛰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더 눌러봐요. 15cm로 더 눌러요. 그럼 이만큼만 뜁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서, 조직에서 뚜껑은 누가 씌울까요? 리더가 씌워요. 왜 선조시대 때는 저게 안 됐을까? 선조라는 뚜껑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세종시대는 뭐예요? 원래 요거밖에 못 뛰어요. 그럼 뚜껑 열어놓고 뛰어봐라라고 해서 격려하고 움직여주니까 이만큼 뛴 거예요. 이만큼이 뭐예요? 없었던 새로운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저게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1450년 사이에 한반도의 역사상에 가장 빛나는 업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요체가 되는 겁니다. 학습된 무능이 아니라 학습된 유능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거를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재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창의성 분야, 혁신 분야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산업은 급격히 빠른 속도로 사양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게 조선 산업의 사양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미 10년, 15년 전에 조선 산업 사양화 된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사양화가 빠르게 일어난 게 바로 뭡니까? LCD 산업이라는 거 아시죠? LCD 산업이 완전 사양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사양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스마트폰 산업의 사양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이 빠른 속도로 사양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이 이미 사양화 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력 부대에 해당되는 산업이 전부 다 사양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사양화 속도가 빨라졌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산업들을 우리의 머리로 일으킨 게 아니라 미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넘어온 산업 우리가 받은 거죠. 받아와서 그들의 산업을 보고 모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방 속도가 워낙 빠른 민족이니까 살아왔는데 문제는 이거 행동에 굶뜰 것으로 대상했던 중국 친구들이 이 만만디들이 기업하는 데는 만만디가 아닐세. 이거 전광석화 속도로 우리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주요 산업이 다 망하면 광주는 뭘로 먹고 삽니까? 이 주요 산업이 다 망하면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 삽니까?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사실. 그것이 무슨 뭐 큰 제조업을 하든 아니든 우리가 그 동네에 있는 우리가 꽃가게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꽃가게도 옛날처럼 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누가 해야 되는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세종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럼 세종이라고 나서 엄청난 일을 벌렸는데 그 방법이 도대체 뭐야? 생각보다 여러분들 보시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까요? 첫 번째, 그러면 창조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합니다. 이게 바로 창조는 요동이라는 거예요. 요동이라는 건 뭐예요? 요동 쓴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그 태풍 올라온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육지가 요동을 치죠, 그죠? 이게 인간에게는 뭐 또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뭐 힘든 일이 벌어지지만 지구 관점에서도 굉장히 건강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다를 뒤엎어가지고 밑에 있는 산소가 전달되지 않던 물이 위로 올라오고 건강한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생태계를 복원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이게 이제 태풍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은 이제 불편하죠. 어쨌든 간에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도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의 호수가 요동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의 호수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엔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의 생각 자원은 어떻게 되냐면 어저께 하던 생각 자원을 오늘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어저께 한 일 오늘 그대로 하고요. 한 달 전에 하던 일을 오늘 그대로 하고요. 1년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요. 10년 전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해요. 이러면 우리는 생존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생각의 호수가 잔잔한 거예요. 생각의 호수는 잔잔하면 안 돼요. 흔들려요. 어떻게 흔드느냐? 바로 창조적 요동이라는 현상입니다. 창조적 요동의 시작점이 뭐야? 너무 간단하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어떤 상황에 가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컵 하나 있고 뜨거운 물도 있고 커피 믹스도 한 봉이 해필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스푼이나 맛 젓는 막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은 대번에 이 봉투로 저어서 먹기죠.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게 좋죠. 자,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저걸 저어서 먹으면서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야, 이거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다. 소파하고 줬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다고 즐겁게 저어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심각한 분이 있어요. 누가 있느냐면 이게 젓다 보면 이제 봉투가 부드러워지는 거 아시죠? 열받으면. 그러니까 남이 버린 거 주워다가 2개회가 줘서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이분은 좀 심각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창의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창의성의 출발은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뭘 하는 순간이요? 문제라는 녀석. 아주 쉽잖아요. 문제. 그죠? 문제라고 하는 녀석. 자, 여러분들 강의를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마이크요. 한 2시간 좀 손에 들고 있으면 쥐나요. 아세요? 여러분들 느끼시지 못하는 문제죠. 저는 문제를 느껴요.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한 게 핀 마이크. 그다음에 이어폰에 쓰는 마이크. 마이크가 여러 가지로 변종이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져서 먹긴 먹는데 찝찝은 해. 그죠? 대부분 여기죠. 근데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뭐죠? 그냥 져서 먹는 거예요. 이분은 2%가 부족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인간을 설명할 때 동기라는 단어를 써요. 동기가 뭘까요? 일종의 에너지예요. 어떤 분들은 에너지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에너지가 없는 분이 있어요. 이걸 저어서 두시는 뭐냐면 창조적 에너지, 창조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에너지가 2%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이때 에너지는 뭘까? 심각성. 심각성.
제가 오늘 우리 부사장님하고 강남희 부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우리 회장님이 불인학교 오시다 부영기업이라고 하셨나요? 불인학교 오시다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걸리 가셨대요. 자, 뭐죠?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죠? 보다 심각한 쪽으로 자기 행동을 돌리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럼 놀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제 강의가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맞죠? 네. 감사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잘하세요? 잘 못하죠? 그죠? 저도 못해요. 근데 왜 못하고 제가 미국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지들도 영어 하던데 애들도 영어 하던데 도대체 왜? 걔네는 안 하면 미국 사에서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주한 노동자들 중에서요 이러면서 현장에 생산직에 투입된 사람들은 빨리 한국말을 배워요. 왜냐하면 안 하면 욕먹고 그냥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못 알아들으면. 근데 조금 와가지고 조금 뭐 자기 생활도 하고 난 사람은 절대 한국말 못 배웁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미국 가도 미국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미국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야지 미국말을 배우는 거지, 영어를 배우는 거지. 한국 사람 옆에 다 있는데 뭐 내가 미국말을 배우고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지요. 심각성이에요. 창조도 똑같습니다.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왜 안 되죠? 앞으로 불지 마세요. 여기 코팅이 벗겨져요. 코팅이 세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저게 써 있어요? 막대가 없을 때 이걸로 적어주시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써 있어요. 전문가니까 이 회사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코팅이 약해요. 더운 물에서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대량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절대 듣지 마세요. 오늘 보고. 자, 그러면 저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안 먹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막대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젓는 막대나 스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걸 어떻게 먹지가 내 머릿속에 문제로 남겠죠. 네, 저게 창의성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IQ 90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이거든요. 90이 왜 90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창의성은요 IQ 90 밑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인지 능력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90을 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창의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떤 일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책상 뒤로 갔을 때 뭐 스타킹 같은 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손은 안 들어가죠. 그거 해가지고 손 넣어가지고 웃겨가지고 그것만에 뻘뻘거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주위를 보고 난 다음에 옷걸이 있네. 옷걸이를 펴가지고 긴 막대처럼 만들어서 끄집어내죠. 그죠? 이 얘기는 옷걸이를 길게 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원숭이는 못해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뭐냐면 굉장히 누구나 다 창의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어떤 사람은 덜 창의적이죠? 에너지. 창의성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에너지가 어떤 사람은 강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그 강한 사람이 창조적 노동을 만들어내요. 그 강할 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 바로 문제라는 녀석을 이해를 해요. 문제라는 녀석이 이제 느꼈죠. 그러면 세종 시절에 도대체 그런 엄청난 일이 왜 일어났을까? 세종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종이 이제 왕 됐으니까 뭐 태평세월을 이렇게 장만의 말씀. 세종은 굉장히 괴로운 세월을 32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이 고장났어요. 가뭄이 너무 세가지고 세종실록을 읽어보면 즉위 원년부터 세종실록 돌아가시는 32년 1450년까지 한 해도 가뭄에 대한 기록이 없는 해가 없어요. 그것도 어떤 때는 너무너무 심하니까 일주일 동안 이 양반이 일주일에 열흘 동안 잠을 못 자고 하늘을 보고서 밤을 샜던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양반이 가뭄 얘기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철퍼덕 내려앉고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작다. 왜 다른 왕들은 그러면 선조 때도 비슷했거든요.
그럼 왜 선조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선조는 가뭄에 대한 심각성이 별로 없었다. 그거예요. 딱 그 차이예요. 누구는 심각한 에너지가 있었고 누구는 심각성에 대한 에너지가 없었다. 이 차이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럼 선조는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선조 굉장히 영민한 왕이셨어요. 단 차이가 하나 있다. 바로 그거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예요? 가뭄이에요. 특별히 세종시대를 들여다보면 제일 많은 발명품이 뭐냐면 시계예요. 시계. 폐시계류가 제일 많아요. 물시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규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늘과 관련돼 있는 어떤 측정 도구라든지 또는 추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하늘과 관련된 거예요. 뭐죠? 하늘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는 가뭄으로 가난해지는 것.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게 세종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영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시대가 가뭄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장영식 필요 없어요. 이천 필요 없습니다. 이순신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역사의 전면에 나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종의 문제였어요. 자, 이때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인식하는 걸까요? 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왜?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라는 질문이 문제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마이크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때 나는 문제가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창조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가게 되죠. 이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인데 문제는 왜를 잘 못 쓴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라는 질문은요, 창조를 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남을 베는 아주 예리한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라는 질문이 이중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의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에는 반드시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뭘 이해하시라고요? 지향성.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이 창의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은 나를 향해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나를 향해 있어야 돼요. 왜라는 질문이 타인을 향해 있게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 있는데 당신 왜 이렇게 했어? 도대체 이 집은 왜 그런 거야? 이건 이때의 왜는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때의 왜는 나는 책임이 없고요. 네가 다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이 왜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의 CEO들이, 대표들이 왜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왜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어떻게 왜를 잘못 쓰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치죠? 칩니까 안 칩니까?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뭐 우리 여기서 여자아이가 있는데 요새야 뭐 옛날하고 좀 달라졌습니다만 아주 엄격한 부모님 특히 아버지들은 애가 12시 여자애가 12시 넘어오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럼 12시에 들어오면 말이죠.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너는 막 가신내가 돼가지고 왜 12시가 넘어 들어오고 말이야. 그러면 느닷없이 있다 주무시던 와이프도 같이 무릎 꿇혀놓고 난 다음에 당신은 집에서 판판이 놀면서 뭐 했냐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이때 왜는 뭐예요? 다 비난이죠? 다 벌주기죠? 이게 특징은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 지켜볼 거야. 내가 한 발 빠져버린 거죠? 왜라는 질문의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너예요? 나가 아니라 너죠. 너한테 질문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창의성이 발현이 안 돼요. 뭐가 일어날 거예요? 반발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그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야. 그러면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죠. 야, 내 딸이 왜 12시에 들어왔을까? 궁금하죠? 그죠? 자, 나한테 질문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의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가 딸이에요? 나예요? 나지.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뭐예요? 왜 얘가 늦게 들어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대화를 열게 되죠. 내가 네가 문제야라고 한다면 대화를 열지 않잖아요. 딸이 대화에 대답해 줍니까?
그러면 애하고 야 그러면 아버지 고민하는 거죠. 지금 내가 왜냐고 물어보면 쟤 또 반발하고 그럴 텐데 아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죠. 얘한테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언제 얘기해 볼 것인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야 근데 나 아버지가 말이야 마음이 참 너무 아팠어. 너도 임마 그거 대봐라 임마 하면서 옆으로 푹푹 치면서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랬지 하면서 아버지가 도와줄 거 없어? 그럼 대화가 일어나죠. 그럼 거기에 문제를 해결할 단서가 발견되죠. 이해하셨어요? 네. 아 그게 창의성. 우리 민족이 매우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지 못하는 얘기는 창조적 노동이라는 현상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왜 못 일으키느냐? 왜는 질문하는데 타인을 편애했기 때문에. 세종을 제가 실록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것은 모든 질문이 세종 자신을 향해 있어요. 하늘이 저렇게 감은 거는 도대체 내가 부족한 소치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종실록 6년의 기록에 보면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여러분들 밑에 사람이 백성이 왕을 대놓고 이 자식 저 자식하고 그러면 그걸 붙잡으면 그 영모죄에 해당됩니다. 영모죄 다음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관을 갖다 모욕한 모독죄에 해당되죠. 특히 왕을 모독했을 때 거의 그냥 사형에 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양반의 생각은 뭐냐면 백성이 나를 비판한 것은 어떻게 옳다면 당연히 그거는 내 잘못이니까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생각이 굉장히 넓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설령 오해와 그릇된 마음은 나를 비판했다고 해도 아예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자,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있어요? 나죠. 이게 본질이에요. 저 양반 생각의 본질이라고. 왜 지향성이 누구를 향해 있다? 남이 아니라 나다. 여기서부터 창의성이 발현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한글의 창제예요. 훈민정음의 창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그 쓸데없는 무슨 문법이 어떻고 그런 걸 가르칠 게 아니라 세종이라는 분이 도대체 왜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들 해주고 그럼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책 쓰다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찾아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은요, 세종이 하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자기네 세종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왜요? 명나라에 대한 명나라와 그가 어긋나간 그 얘기는 명나라를 갖다가 아니라 그가 대적한다라고 하는 자기 고유의 말을 문자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정체성을 달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 외교적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최만리 등이 나중에 이제 훈민정음 반포가 일어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무 건강이 안 좋아. 세종은요, 그 실록에 보면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난 5가지 병이 있다고 걸어다니는 병동이에요. 키가 얼마쯤 되셨을까요? 170? 55.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 있어서 평균 키가 150 정도 됩니다. 나폴레옹도 150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150 정도가 평균 키예요. 그럼 소위 얘기 일본 우리가 외놈이라 그랬잖아요. 작을 외자를 쓰잖아요. 평균 키가 130 정도. 임진왜란때 130cm짜리 애들한테 다 한 거야. 쪽팔리는 줄 알아요. 150cm가 130cm. 어쨌든 간에 150cm 정도 되는데요. 체중이 얼마야?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kg. 굴러다니는 곰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었을까요? 고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에.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발이 배사가 일어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간족 배와 쩔뚝거리며 돌아다니는 배와 눈은 1m 앞에 갖다 대야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있을 정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밤새고 한글을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최만리가 공격을 하죠. 아니 지금
갑자기 임금이 돌아가시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그 부질없는 짓을 하셨습니까? 이거 아무 쓸데없는 짓을. 근데 왜 쓸모없는 일, 자기가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을 했을까요? 이건 무슨 뭐 앞으로 이제 몇백 년 후에 600년 후에 올해가 이제 저기 세종 탄생 600년 후입니다. 600년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상한 나라예요. 이런 위대한 분을 이렇게 조용하게 보내드리는 나라도 참 드물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저 양반이 이제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셨을까? 제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세종 10년에 일어난 큰 사건이 일어나요. 김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존속 살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유교를 표방했던 조선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요새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거하고 보다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훨씬 큰 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속 살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나라죠. 그죠? 저 사건이 모든 신하들은 뭐냐면 기만 저놈이 잘못된 놈이 인격적으로 잘못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형시키면 되는 거죠. 그 사형돼요. 근데 세종은 한 발 더 나갔죠. 질문을 해요. 김화가 왜 아버지를 죽였을까? 나는 책임이 없었다. 여기서 책임을 발견합니다.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라. 뭐죠?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엄청난 큰 대죄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을 교화시키지 못한, 윤리적으로 교육시키지 못한 나한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효행록이라는 거, 삼강행실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효행록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만들었는데 옆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교화시킬 거냐 이제 토론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효행록이라는 거 발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행록이라고 하는 게 뭐 연려, 뭐 효자,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런 책자를 이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한자를 공부한 사람이 소수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백성은 한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맹점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뭐냐면 거기다가 그림을 붙여넣었어요. 이게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효행록에다 그림을 붙여넣었어요. 아니 그림 그리면 압니까? 그 한 장 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패를 해요. 결국 이 사람이 도달한 것은 뭐냐? 백성이 알아들 수 있는 문자로 효행록을 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훈민정음의 창조를 내다. 그게 그대로 이게 언해본인데요. 언해본. 해례본이고 언해본이거든요. 나라 말씀이 중국이라. 나라 우리말이 조선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맞지 않을 때 그 문자가 서로 맞지 않죠. 우리말을 표현을 못하죠. 조선말을.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우리가 어리다는 것은 불쌍한 백성이 니르고조 할 때이셔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건 김화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관공서에 대한 문서나 모든 문서를 러시아어로 적어가지고 가져오시오라면 돌아버리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리들이 그러면 러시아어를 잘합니까? 단어 하나 잘못 쓰면 단어 하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자 하나 잘못 적어넣어버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 이게 세종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 뜻을 실현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뜻을 표지를 못해요. 자기 속상함을 설명을 못해요. 왜? 문자가 없어서. 저게 바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동기고 거기에 그 밑바닥을 훑고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김화라는 사람은 왜 아버지를 죽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한테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리더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리더예요. 그게 부모가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나한테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바로 그런 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뭐냐면 창의성을 자기 혼자로 생각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저히 생각을 섞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왜 생각이라는 걸 섞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개의 문양이 있네요. 똑같은 문양이죠? 근데 A와 C 사이에 있으면 얘가 뭐처럼 느껴져요? B. 12와 14 사이에 있으면 13. 그죠? 이 얘기는 뭐냐? 동일한 현상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세계에 따라서 A와 C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B라고 주장할 것이고 12와 14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13이라고 주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B가 맞아요? 13이 맞아요? 아니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죠. 둘 다 맞죠. 세종은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성의 기본이라는 사상을 깨우쳤어요. 창의성 이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창의성의 본질이에요. 다양성. 다양한 생각을 섞어줘야 되는 거예요. 섞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리더가 뚜껑을 씌워버리면 안 되느냐? 왜 리더가 박스 사고 좁으면 안 되느냐? 모든 사람은 내 박스 안에다 다 집어넣어 내 생각대로 하라고 하기는 뭐예요? 다양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양한 생각들이 결합이 돼서 또 다른 생각을 못 만들어내. 내 생각만이 존재하는 거지. 자,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고 한다면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다름과 틀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죠. 한국 사람들이 혼용해서 쓰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르다와 틀리다로 구분 못해요. 자, 요 두 가지 마이크하고 요 레이저 포인트가 모양이 서로 틀리다. 모양 서로 틀리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알아듣고 계시죠? 야, 이름이 서로 틀리네. 너 박씨고 너는 이씨네. 알아듣고 계시죠?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죠. 다르다는 영어로 표현은 different. 차이가 있다 이 얘기고요. 틀리다는 wrong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르다는 기준이 두 개예요. 마이크 입장에서 보면 마이크하고 저 레이저 포인터라고 하는 기준을 두 개를 인정하는 거예요. 둘 다 옳다예요. 근데 틀리다는 뭐냐면 마이크만 기준이 되고요. 얘는 틀린 거예요. 나하고 모양이 틀리니까 너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 보면은 공당 정치라는 게 나쁜 정치가 절대 아닙니다. 공당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다양성에 대한 걸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 한 붕당이 다른 붕당을 보고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옳다고 인식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음식을 보면 저는 대한민국 중에 최고봉을 뭘로 보냐면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비빔밥이 제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해요. 그죠? 그리고 밥에다가 아무거나 섞어가지고 그냥 훅 저어버리면 요즘 고추장 안 넣어도 외국인들은 그냥 간장 넣고 비벼서 먹습니다. 그건 맛있어요. 먹어요. 그래서 맛이 원래 재료의 맛이 혼합된 새로운 맛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도대체 뭘까? 밥은 비벼 먹으면서 생각은 절대 안 비벼요. 왜 그럴까요? 내 기준만 옳고 네 기준은 틀렸기 때문에. 광주 사람만 옳고 다른 지방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다른 지방에서 보면 다른 지방 사람들은 다 옳고 광주 사람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서로 비벼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틈이 없는 거예요. 특히 누가 그렇게 하느냐? 리더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 기준이 옳고 네 기준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이 바닥에 몇 년 동안 살아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세종실록을 읽으면서 제 머리가 빵 때렸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저는 다양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창의성을 공부하는 사람이 기본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세종 4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우리말로 했는데 옮겨놓은 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훈민정음이 어떻습니까? 한자로 옮겨놓은 겁니다. 불가, 안 된다, 안 한다. 이 1인전, 한 사람의 말로서 정하는 것은 나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 사람의 생각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잖아요. 자, 두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만 놓고 네 생각은 아니야. 대개 군주들의 모습은 뭐냐면 다 그거거든요. 선조의 모습은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잖아요. 특히 아들에 대해서 그러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줘. 명나라에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돼. 이 기준 하나만 있고 나머지 기준은 기준이 아니잖아요. 의병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선조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세종의 문제는 세종은 뭐예요? 아니야, 나만 옳은 게 아니야. 너도 옳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얘기해보자. 이 얘기예요. 이게 세종의 근본적인 차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과 이일인지연 정지. 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서 그런 말입니다. 한 사람의 말로서 일인의 말로서 정하지 아니한다.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의 생각을 합쳐서 생각할 거예요. 이 얘기를 연단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사람의 얘기를 그냥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마치 비벼서 하셔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듯이 생각을 증폭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 희한합니다. 그 원리가 뭘까? 이 양반의 원리가 견방지입니다. 견방지. 자, 견은 뭐냐? 하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뜻이. 방은 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찬성, 반. 견과 방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공자 이분은 이 창의성을 이해할 때 찬성과 반대의 중용이 찬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근데 그 세종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세종이 독특한 이유가 여기다 하나 더 보탭니다. 견방치. 반대와 찬성이 있는데 반대와 찬성이 막 얽히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세종이 있다가 그치, 쉬었다 하자. 얘기입니다. 쉬었다 하자. 이게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왜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집안에서도 아들과 아버지 부모가 막 하다 보면 하도 뭐 하다 보면 열받잖아. 야야 쉬었다 하자. 조금 있다가 다시. 또는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뭐 얘기하다 특히 많이 싸우는 데가 생산부서하고 영업부서하고 많이 싸워요. 기업에서 보면 많이 싸우는데 뭐 이렇게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생각하면 야 쉬었다 조금 쉬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돌아와서 조금 생각해보면 그래 걔네들도 일리는 있어.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우리 인티그레이션이나 통합이라고 얘기해요. 세종은 통합을 생각했어요. 중용이 아니에요. 통합이에요. 그것이 만들어진 시간이 지혜예요. 그걸 우리가 인큐베이션, 숙성한다고 얘기해요. 현대 이론으로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거를 이해했어요. 응? 그거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냐면, 자 그러면 반대와 찬반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게 다양성의 가장 기본적인 다양성이에요. 우리가 잘 학습받지 못한 게 뭐냐? 우리는 뭐만 학습받았느냐면 소위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맞죠? 네. 뭐 국회가 저것도 왜 싸우고 난리야? 일사불란하지를 못해. 한 방향으로 간다. 그죠? 과연 옳을까요? 제가 우리 국사 선생님이 신라의 무슨 제도죠? 뭐예요? 우사. 화랑. 요새 이제 기억이 갑니다. 화랑의 가장 좋은 제도가 만장일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다. 저는 그게 엄청나게 좋은 제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창의성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대한민국이 모양 목골이 되는가 보다.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압적으로 의견을 불어넣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두 사람이 나하고 마누라하고 사이가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내 자식과 내 생각이 다를 텐데 그걸 하나로 일치시켰다? 그럼 엄청난 덕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 찬과 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성의 기초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찬과 반이 있어야 정보의 증폭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보세요. 모두가 다 찬성해. 다 찬성? 너도 찬성? 찬성? 그럼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근데 누가 있다 반대. 그럼 너는 왜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 찬성하는데 내가 반대할 때는 나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반대하는 이유를 논리를 설명하고 증거물을 대고 하겠죠, 그죠?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정보가 증폭이 일어나죠. 없던 정보가 만들어지죠, 맞죠? 그럼 옆에 있던 찬성하던 사람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또 뭐라고 떠들죠, 그죠? 그럼 정보가 점점 커지죠. 정보가 많은 가운데 의사결정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정보가 없을 때 의사결정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정보가 많을 때 하는 게 올바르게 할 확률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 배웠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걸 빨리 배워야 돼요. 이거를 광주에 여기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나서서 저하고 운동을 벌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걸 빨리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한국에 황골탈퇴할 수 있어요. 이 지경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세종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 정도가 되려면요. 기본 바탕이 있어야 돼요. 리더가 생짜무식이면 저게 할 수가 없어요. 리더가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흡수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흡수 능력. 흡수 능력은 뭐냐면 남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에요. 남의 말을 알아들어야 합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얘가 무슨 얘기 알아들어야 합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능력,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 역량이 도대체 뭘까요? 세종은 뭘로 쌓았을까요? 독서예요. 독서예요. 여기 계신 분은 오늘부터요.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십시다. 책 읽읍시다. 우리 광남일보가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신문도 좀 읽읍시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과가요. 신문 3개 놓고서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어저께 일어났던 일을 정리하는 게 제 일이에요.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정보를 얻어요. 서울에서는 15,000원입니다. 한 달에. 15,000원이 비싼 가격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자들이 엄청나게 뛰어대면서 만들어놓은 뉴스예요. 근데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죠. 다 그 신문이 그 신문 아니야. 물론 비슷하게 갖다 놓은 연합 뉴스인지 뭔지가 줘가지고 다 비슷하게 갖다 놓는 것도 있지만 툴을 보면 달라요. 어떤 신문은 여기에 강점이 있고 어떤 신문은 저기에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간신문을 하나 읽고요. 경제신문을 2개 읽어요. 저는 경제 쪽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업을 하시는 분이 경제신문을 안 읽고 기업을 하시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경제 현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데 어떻게 경제를 모르고 기업을 할 그런 그 과감한 생각을 하실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학교 분들은 많이 구제를 해드렸어요. 뭘 구제를 해드리냐면 IMF가 바로 직전 터지기 전에 집값이 막 폭등해서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저희 학교도 저도 이런 과정들을 운영을 했거든요. 혹시 여기서 집 짓는 분이 있거나 또는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이 있으면 한 채 가지신 분이야 뭐 떨어지든 오르든 한 채니까 빨리 팔거나 기업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얘기해줬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요? 동일한 원칙에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이 배가 어디에 떠다녀요? 물 위에 떠다니죠, 그죠? 그럼 경제에 있어서 물은 뭐예요? 돈의 양이에요. 돈의 양이 지금 어떻게 출렁거리고 높아질지 내려갈지를 알면 그거는 모든 경제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돈은 많고 한국의 돈이 많이 적은지 일본의 돈은 어떤지 이걸 알면 국제적인 정세를 읽을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저렇게 저 모양으로 떠드는 이유도 바로 뭐냐면 돈의 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을 생각을 안 해. 신문 보면 다 나오는 거. 그때 보니까 돈의 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왜요? 은행들의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앞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돈 없는데 집값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한 외국인 교수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기 저 뭐죠? 2008년인가 얼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묻길래 그냥 기다려라. 이런 위기가 올 때는 돈을 쏟아붓는 시기가 반드시 오니까 너 그때까지 기다려봐. 2008년의 위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버블이 생긴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 정도를 이해를 하시는 거는 제가 엄청난 경제적인 지식을 가져서 천만의 말씀 매일 신문 읽어보세요. 신문 안 읽던 제 와이프가 신문 읽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눈에 보인다는 제가 아주 흐뭇합니다. 책 읽으세요. 제발 책 읽으세요. 왜 책을 읽어야 될까요? 간단해요.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CEO들의 창의성은 의사결정의 품질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양을 이 모양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더 크게 할까요? 전부 다 뭐예요? 다 의사결정이에요. 그럼 이 의사결정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아요? 책에 그 길들을 얘기해줘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빌려주시겠어요? 네. 아이고 적당한 타임이 돼서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이건 제가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종에게 창조 습관을 줬다. 이게 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되게 잘 썼거든요. 진짜 손해보는 책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세종은요. 이게 이제 세종이 이제 그 신하들이죠. 그 신하들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변계량이라는 분이 인문학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주자학에 강하신 분이 정인지라는 뭐 수학, 천문 뭐 다양하게 이제 아시죠. 이렇게 알고 있는 놀라운 것은 세종은요 다 알아. 그러니까 박연이 와서 음악을 얘기를 하면 같이 얘기가 되고 그래서 박연이 뭘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 그거를 이해하니까 투자를 해요. 이천이 와가지고 화포를 얘기를 하면 화포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수학도 잘해요. 수학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다는 게 뭐 전문가 수준으로 잘했다는 거 아니라 1400년대 수학 실력으로 보면 지금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 실력까지 갔어요. 꽤 간 거예요. 미적분만 없는 거예요. 수열 이런 것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이런 것도 다 풀었어요. 이거 그때 방정식 풀었어요. 세종이. 왜 수학을 했을까요? 천문학 때문에. 천문의 기본은 수학이잖아요. 기하학이잖아요. 아시죠? 그죠? 이거를 해야 내가 하늘을 내가 알아야 뭐가 되겠다. 그래서 모르면 누가 가정교사냐면 정인지가 수학 가정교사예요. 이 양반은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천문, 인문, 언어, 음악, 역사, 농어, 심지어 중국어도 공부해. 중국어로 공부해. 알아듣는 수준까지 공부해요. 말을 직접 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알아듣는 수준까지 가요.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왜 도대체 중국어를 공부하느냐. 이 양반의 변은 이런 거예요. 말씀은 내가 그래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의 사신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역관이 얘기하게 되는 미리 알아채서 내가 대답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의 이유고요. 또 조금만 내려가 보면 이 양반의 머릿속에 뭐가 있으면 역관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는 다 안다. 되게 역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잘못하면 모가지가 날아가잖아요. 잘못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사신님 뭐라고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둘러둘러 대가지고 기분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왕은 잘못된 정보로 받아들이죠. 저기 인상을 팍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이게 좋은 건인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알아듣고 답은 내가 여기서 해줄지언정 알아듣는 건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중국어를 공부하셔서 자기 아들 가르치고 중국어 닦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라는 걸까요? 세종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흡수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종조에 만들어지는 의사결정, 세종조에 이루어졌던 의사결정이 크게 어긋나는 것들이 없어요. 실수를 몇 가지 하셨어요.
그 실수에 관해서 제가 제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종의 창조 습관을 묻다라고 하는 그 책에 이제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요. 대부분의 이야기거리는 바로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충분히 알아듣고 그다음에 통합할 줄 알고 새롭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능력들을 이 양반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그릇만큼 조선이 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대로 가보면 리더의 그릇만큼 엄청난 천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은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들의 역량만큼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만큼 크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 크는 것은 순전히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사예요. 실제 역량은 여러분들의 역량의 크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역량이 뭘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에요. 오늘 제가 세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좀 되세요? 예. 네, 제가 이 정도에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IMF 시대의 자금하고 지금 현재 자금이 뭐냐? 아니 저는 그 얘기는 안 하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르죠. 지금 분명한 것은 돈의 속도가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출 기반인 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수출이 그게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올해 뭐 한 2.7% 예측한다고 그러죠. GDP 성장률이 한 3%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한 2.5%가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돈의 유출 속도는 들어오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질 확률이 굉장히 있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빨리 빠져나갈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서. 그럼 세종 시대 때는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을 썼습니까? 그럼 어떻게 말을 했어요? 우리 지금 쓰는 말이에요. 우리 쓰는 말인데 고어죠, 고어. 근데 이제 문자가 없었으니까 기록하는 문자가 없었으니까 한자로 그걸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한자로 기록하려면 한자에 대해서 중국 사람 수준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었고 우리말에도 능력이 있으니까 거의 머릿속에 통역이 일어나면서 머릿속 자기 통역이 일어나면서 문자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주 최고급 그 학자들 아니면 관료들조차도 그걸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말을 한자로 옮기면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여야 될 사람도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 얘기가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면 영화 뭐죠? 나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게 아니 그게 뭐야 지주를 왜 농민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죠? 뒤집어 엎는다 뭐 그런 종류의 영화 있었죠? 예. 뭐죠? 그래 하정우 나오는 영화. 그 영화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 거기도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밀란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이제 그게 뭐죠? 도적 아니. 하여튼 뭐 그런 사건이 나주에서 있었어요. 분도 맞아요. 분도. 물이 지어서 도둑이 되는 그 분도라는 그런 영화 아시죠, 그죠? 분도에 보면 말이에요. 이제 가뭄이 이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나주에 이제 지주가 이제 이제 창고를 풀죠. 근데 이제 일반 서민들은 이제 백성들은 야 저희가 신이 내려준 리더가 왔나 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거기에 가지고 가면서 수결을 하라고 그러죠. 수결이 두 가지거든요. 먹을 찍어가지고 팍 찍는 그 손바닥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찍거나 손바닥을 내고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게 수결이에요. 수결을 하고 가지고 가라고. 근데 수결의 옆에 한자가 뭐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모월 모시까지 너 미자처 얼마 해가지고 안 가지고 네 땅 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강동원이죠. 지주가 악독 지주가
그래가지고 땅을 다 뺏는다는 사건이 나주에서 일어나죠. 이게 나주 밀란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그 영화의 배경이죠. 여기도 몰래요. 뭐예요? 한자를 몰라가지고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아까 그 제가 썼는데 어린 백성이 불쌍한 백성이 니루고저 헐빼 있어도 얘가 다 해먹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관료들끼리 해가지고 없었던 사건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또 너 가가지고 한자로 적어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종 시절에 세종이라는 분이 이해를 해냈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면 제 얘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